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12 카타르 월드컵 이제 16강 진출팀이 확정되는 조별리그 3차전 경기들 펼쳐지고 있는데요. 조별리그 3차전의 2일차 경기, 그러니까 C조와 D조의 경기가 열리는 날 이변과 반전 드라마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우승을 노리는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반대로 아르헨티나를 꺾고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을 일으켰던 사우디는 멕시코에 패배하며 탈락했습니다. 또한 무난하게 2연승을 거뒀던 프랑스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튀니지를 상대로 패배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 호주가 아시아팀 중에서는 덴마크를 최하위로 밀어내면서 16강에 오르는 기적의 이 대이변을 이뤘습니다. C조와 D조의 경기들 실시간으로 어떻게 진행됐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16강 진출팀이 가려졌는지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4개 팀의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A조와 B조, C조와 D조의 경기들이 끝났기 때문인데요. A조에서 1위를 차지한 네덜란드가 B조 2위인 미국과 만나고요. C조 1위인 아르헨티나는 D조 2위 호주와 만나게 됐습니다. B조 1위인 잉글랜드는 A조 2위 세네갈과 경기하고요. D조 1위 잉글랜드는 C조 2위로 올라온 폴란드와 경기하게 됐습니다. 먼저 D조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호주가 덴마크에 1대0으로 승리하는 정말 깜짝 결과가 나왔고요. 또 프랑스도 튀니지에 0대1로 패배했어요. 이 결과로 인해서 프랑스가 2승 1패, 호주와 2승 1패, 나란히 승점 6점이 되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 예선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호주가 첫 경기에서는 프랑스에 1대4로 완패를 당하면서 다른 아시아 팀들의 선전 속에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호주가 조별리그 3차전이 끝난 시점에 아시아팀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냈고요. 또 첫 두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면서 탈락이 확실시되는 것처럼 보였던 튀니지는 프랑스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오히려 튀니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펼쳐질 수 있게 됐었거든요. 하지만 호주가 덴마크를 상대로 골을 넣으면서 덴마크가 정말 D조에서 2위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던, 어쩌면은 UEFA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프랑스를 꺾었기 때문에 덴마크가 1위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얘기를 들었던 그 팀, 유로 2020 4강 기적의 팀이 1무 2패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탈락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종전이 열리기 전에는 프랑스가 2승으로 안정적이었고 호주가 이제 튀니지를 꺾고 1승 1패, 덴마크와 튀니지가 1무 1패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결과는 호주가 튀니지에 이어 덴마크까지 꺾으면서 2위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 것입니다. 이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선발 명단을 너무나 많이 바꿨죠. 2승을 거뒀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을 모두 쉬게 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수비 라인에는 또 이탈한 부상으로 빠진 선수도 있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더인 카마빈가를 레프트백으로 배치했고 코나테 바란을 대신 센터백으로 배치하면서 커버하려고 했죠. 골키퍼도 왕당 다가섰고 라이트백으로도 디사시 선수가 나왔어요. 미드필드 라인에 베레투, 추아메니, 포파나, 물론 이제 추아메니 선수는 중용이 되고 있는 선수지만 조금은 지금까지 기회를 받지 못하는 선수를 출전시켰고, 공격 라인도 코망, 무안이 겐두지로 배치를 했는데, 겐두지 같은 경우도 측면 공격수보다는 미드필드에 가까운 선수고, 또 코망 선수는 쪼크로 많이 뛰었던 선수고, 콜로무아니는 은쿵쿠, 벤즈마 선수들이 부상으로 하차하면서 대체 발탁된 선수이기 때문에 주전 전력은 다 쉬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튀니지 같은 경우에는 3-4-3 포메이션으로 주전 선수들을 다 내세웠지만 하나의 바뀐 점이 첫 두 경기에서 등번호 10번을 달고 있는 베테랑 선수, 검증된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선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카즈리 선수가 나선 것인데, 이 선수가 결국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후반 13분이었는데요. 하프라인을 조금 넘어선 시점부터 단독 돌파로 치고 들어가더니 운전 우측까지 3-4명의 프랑스 수비를 제쳐내고 싶던 왼발 슈팅, 그것도 세게 찬 게 아니라 골문 우측 하단 구석을 보고 툭 밀어넣은 감각적인 슈팅으로 망당하다 골키퍼를 제치면서 득점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동시간에 시작한 호주와 덴마크의 경기를 살펴보면 호주는 역시 튀니지를 이긴 기세를 좀 이어받으면서 듀크, 레키, 구딘 이 3명의 공격수들이 그대로 유지됐고, 미드필드에는 베테랑인 에런 무이가 조율을 했고, 수비 라인에는 연일 멋진 블로킹을 보여줬던 수타 선수가 포백의 중앙에 배치가 됐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린스트렘과 스코브 올센 그리고 브레이스웨이트가 공격 라인을 구성했고, 미드필드 라인도 에릭센, 옌센, 호이비에르 같이 유럽의 빅리그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이 배치가 됐어요. 또 왼쪽 풀백인 멜레 선수가 공격을 많이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전방에서 계속해서 확실한 조합을 찾지 못했고 결정력을 보이지 못하면서 좀 날카로운 골문을 흔들만한 그런 플레이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바스 같은 경우도 덴마크 리그로 돌아가서 월드컵을 준비했는데 확실하게 경기 감각이 떨어지면서 이번 대회 뭔가 보여주지 못했고, 코르넬리우스는 묵직한 힘을 전방에서 보여주긴 했지만 역시 결정력 부족을 보이면서 선발로 나오지 못했거든요. 유로에 참가했던 시니어 공격수 빈 선수도 존재감이 없었고, 또 브렌트포드에서 잘하고 있던 네르고르 선수, 지난 유로의 스타인 담스고르 선수, 이런 모든 선수들이 어찌됐거나 지난 대회보다는 확실히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무엇보다 이렇게 튀니지가
선제골을 넣고 오히려 튀니지가 2위로 실시간 순위에서 치고 올라간 직후에 후반 15분이었어요. 호주가 이제 깜짝 선제골을 넣게 되는데, 하지만 레키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이었는데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서 감차하는가 싶더니 그쪽으로 무게중심을 수비수를 몰아놓고 다시 왼쪽으로 빠져들면서 문전으로 치고 들어갔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덴마크 수비수들이 끝까지 따라왔지만 왼발 슈팅을 이제 수비수를 통과시키면서 우측 하단 구석으로 꺾어 때리는 골키퍼 슈마이켈의 역동작을 유발했던, 어디로 찰지 모르는 왼쪽 구석으로 찰 수 있고 또 아니면 세게 강슈팅을 될 수도 있고 우측 하단을 노릴 수도 있는 이 세 가지 옵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흐느적거리면서 우측 좌측을 흔들어 줬기 때문에 수비도 혼란했고 골키퍼도 혼란했다. 레키의 개인적인 마무리 능력이 빛났던 골을 통해서 호주가 앞서갔거든요. 호주가 앞서간 가운데 사실 프랑스 입장에서도 이 경기를 패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었고, 경기 내용 자체에도 굉장히 밀리고 있었고 튀니지가 기세가 올랐기 때문에 이러다가 2골 3골 내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조 1위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프랑스는 실점 이후 계속해서 핵심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우선 후반 18분에는 부상에서 아직 완벽하게 복귀되지는 않은 것 같은 바란을 빼고 살리바를 투입을 해줬고요. 동시에 코망을 빼고 음바페까지 투입했고 베레투를 빼고 라비오를 투입하면서 첫 1, 2차전에 핵심 역할을 했던 공격수와 미드필드를 투입한 것이죠. 그러고도 골이 나지 않자 후반 28분에는 포파나를 빼고 그리즈만을 투입했고, 또 그리고 나서 후반 34분에는 겐두질 빼고 우스만 덴벨레까지 투입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전 선수들을 총출동시키는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조금의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고 경기력에서 튀니지가 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후반 추가 시간이 8분가량 진행이 됐는데 추가 시간에 진행된 가운데 후반 막판 이제 그리즈만 선수가 결국엔 동점골을 넣으면서 경기가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 매체들은 이 동점골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그대로 1대1 무승부로 끝났다. 왜냐면 이 장면이 VAR 체크가 진행이 됐고 또 이미 이 장면을 통해서 추가 시간까지 다 흘렀기 때문에 이대로 경기가 끝나겠구나 했거든요. VAR을 통해서 1차적으로 첫 번째 패스가 넘어오는 순간 그리즈만이 오프사이드에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그 이후에 전개된 공격 장면까지도 이미 다 무효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골이 취소되고 튀니지의 1대0 승리로 경기가 끝났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경기가 끝나는 가운데 호주도 1대0 승리로 경기를 마치면서 튀니지가 프랑스를 꺾고 1승 1무 1패가 됐지만 호주가 또 승리하면서 2승 1패로 확실하게 승점 6점을 얻었습니다. 만약 호주가 덴마크를 상대로 더 많은 골을 넣었다면 프랑스도 1위 자리가 위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총공세를 펼쳐야 했었다. 물론 호주가 덴마크를 상대로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월드컵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실시간으로 D조의 이 상황이 정말 혼란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린 C조의 경기는 더 대단한 반전 드라마가 연달아 펼쳐졌는데요. 메시와 레반도프스키의 맞대결이 펼쳐진 폴란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 아르헨티나가 2대0으로 이겼지만 둘이 함께 16강에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르헨티나의 첫 경기 승리를 거둔 사우디아라비아가 멕시코전까지 패배하면서 2연패로 탈락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최종 순위를 살펴보면 아르헨티나가 폴란드전 승리로 2승 1패 승점 6점이었고 폴란드는 그 앞서서 사우디를 꺾었고 또 멕시코가 비겼잖아요. 그래서 1승 1무 1패 승점 4점인데 멕시코도 사우디를 꺾으면서 1승 1무 1패가 됐지만 골득실에서 이제 폴란드에 밀리며 16강 진출을 이루지 못했고 사우디는 1승 2패로 아르헨티나전 승리 이후 체력적인 문제, 부상 선수 발생들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이날 경기 선발 명단을 보면 아르헨티나가 첫 두 경기, 물론 이제 멕시코와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리하고 또 좋은 플레이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균형의 문제를 보였고 이름값에 비해 좀 날카롭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변화들이 있었는데 공격 라인은 메시, 디마리아, 알바레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대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전 공격수로 뛰어왔지만 이 선수가 오프사이드에 잘 걸린다거나 결정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거나 연계 상황에서의 판단력이 아쉽다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에서 과르디올라의 조련을 받고 있는 최근 떠오르는 신성 알바레스가 새로운 주전 공격수로 도약을 한 것이고 메시, 디마리아는 그대로 이제 베테랑 선수로서 자리를 지켰고요. 미드필드 구성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데폴과 마칼리스터를 메잘라로 두고 엔소 페르난데스까지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각자의 공격 재능을 살릴 수 있게 플레이를 해주고 또 수비 균형까지 갖추는 3미드를 구성을 했고요. 포백 라인에는 몰리나, 로메로, 오타멘디, 아쿠냐가 나왔어요. 이제 몰리나 선수가 오른쪽 풀백, 아쿠냐가 왼쪽 풀백인데 몰리나, 아쿠냐 모두 수비적인 면을 또 같이 갖고 있고 로메로도 또 부상을 털어내고 다시 선발 명단에 들어오면서 조금 더 탄탄하게 플레이를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폴란드는 최전방의 주장 레반도프스키를 바탕으로 나폴리의 치엘린스키, 또 잉글랜드에서 또 폴란드로 귀화를 하면서 화제가 됐던 풀백 캐시, 유벤투스 골키퍼 슈챈스니 등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이제 각 포지션에 포진되어 있었는데요. 사우디와 멕시코의 경기를 보면 사우디가 물론 부상으로 일부 선수를 잃긴 했지만 그래도 아르헨티나전 승리의 주역이라고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살렘 알 도살이나 알살레 알 셰흐리 같은 공격수들을 최전방에 두고 알브리칸 그리고 칸노 알 하산 같은 미드필드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뛰었고 규율을 잘 보여줬던 선수들이 이제 출전을 했고 알 오와이스 골키퍼도 골문을 지켰습니다. 멕시코는 결국에 이제 라울 히메네스가 컨디션 회복에 실패를 하면서 멕시코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앤리 마르티를 최전방에 두고 나폴리의 로사노와 그리고 올레 출신인 베가를 3톱으로 배치했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피네다를 공미로 두고 에드손 알바레스와 차베스가 이제 두 명 중간 미드필더로 뛰었는데 이 차베스 선수가 이번 경기에 굉장히 멋진 골을 넣으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줍니다. 우선 아르헨티나는 전반전에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메시 선수가 페널티킥을 이제 찾는데 워낙에 메시 선수가 좋은 왼발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인지 중요한 순간에 페널티킥을 많이 놓쳐왔잖아요. 이 장면도 구석을 잘 찾지만 슈첸스니에게 읽히면서 막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르헨티나는 후반 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이 메시의 안타까움, 메시의 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는데요. 로메로가 수비라인에 기점이 됐던 긴 패스를 넘겨줬고 몰레나 선수가 디마리아의 패스를 받아서 오버래핑에 들어가며 내준 컷백, 배후에서 달려들어온 마칼리스터가 그대로 찼는데 이게 골문 구석으로 날카롭게 구석으로 굴러 들어가면서 아르헨티나가 앞서가게 됐죠. 그런 가운데 사실은 멕시코도 힘을 냈어요. 멕시코가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긴다면 승리했을 경우 골득 실차를 보고 또 16강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후반 2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 몬테스가 중앙으로 툭 넘겨준 공을 마르틴이 이제 좋은 위치 선정을 통해서 밀어 넣으며 또 앞서갔거든요. 그런 가운데 후반 22분에는 아르헨티나가 또 한 골을 넣습니다. 계속해서 아르헨티나가 골을 넣는다는 것은 멕시코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엘소 페르난데스의 스루 패스를 받은 알바레스가 라인 사이에서 공을 잡고 교묘하게 수비 사이를 빠져나온 이후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때려넣으면서 2대0을 만들었어요. 만약 아르헨티나가 3대0, 4대0까지 스코어를 벌리고 멕시코 역시 슈가골들을 계속 성공시킨다면 아르헨티나와 멕시코가 16강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곧바로 후반 7분에 아르헨티나는 차베스 선수가 기가 막힌 왼발 프리킥 슈팅을 구석으로 꽂아넣으면서 2대0을 만들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에서 만약 아르헨티나가 추가골을 못 넣는다고 하더라도 멕시코가 3대0, 4대0을 만든다면 폴란드와 승점 경쟁이 똑같아진 상태에서 골득실까지 보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페어플레이 점수까지 볼 수 있는 정도로 스코어가 거의 또 동일해졌어요. 전체 경기에 봤을 때.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래도 사우디가 명예회복을 했는데요. 총공세를 펼치면서 더 많은 골을 노렸던 멕시코의 뒷공간을 노린 알 도사리가 한 골을 넣으면서 경기는 멕시코의 2대1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폴란드가 마지막 경기 전에는 1승 1무로 1위였고 아르헨티나가 1승 1패, 만약에 폴란드에 패배할 경우에는 탈락할 수도 있는 위기였는데요. 결국엔 폴란드의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2승 1패로 1위로 16강에 올랐고요. 폴란드는 1승 1무 1패가 되면서 멕시코와 승점이 같아졌지만 골득 실차 우세로 2득점 2실점 이 기록을 통해서 16강 진출을 이루는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멕시코는 사우디를 상대로 2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2득점 2득 2실점으로 골득 실차까지 폴란드와 같았기 때문에 페어플레이 점수를 봐야 했었고, 그런 상황을 폴란드도 알고 있었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멕시코가 두 번째 골을 넣은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파울을 하지 않고 조심하면서 경기를 펼쳤어요. 경고나 퇴장을 받을 경우에는 페어플레이 점수에서 밀려서 탈락할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멕시코가 2대1 상황에서 한 골 더 넣는 세 번째 골을 넣었다면 다득점을 먼저 보기 때문에 다득점으로 또 2위가 될 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만회 골을 내준 상황 속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르헨티나를 꺾었고 또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좋은 플레이를 하고도 결정력 부족으로 이제 패배했던 사우디는 멕시코를 상대로까지 패배하면서 아르헨티나전 대이변의 기회를 이어가지 못하고 1승 2패로 최하위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16강 대진표 현재까지 확정된 경기들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12월 4일 일요일 0시부터 16강전이 펼쳐지는데요. 12월 4일 0시에는 네덜란드와 미국의 경기가 열리고 새벽 4시에 아르헨티나와 호주의 경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승자가 8강에서 만나게 되는데, 미국과 호주 굉장히 이제 떠오르고 있는 또 체력적으로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팀들인데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가 전통의 승부를 벌일지 아니면은 16강전에 또 하나의 이변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2월 5일 월요일 0시에는 프랑스 대 폴란드의 경기가 먼저 열리고 새벽 4시에는 잉글랜드와 세네갈의 경기가 열리는데, 역시나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유력한 팀들로 꼽히고 있지만 세네갈도 만만치 않은 팀이고 또 폴란드도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결정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2조와 F조의 최종전 경기가 열리는데요. 12월 2일 0시에 크로아티아와 벨기에가 먼저 경기합니다. 캐나다와 모로코가 동시에 경기하면서 F조가 먼저 16강 진출을 결정하고요. 2조는 새벽 4시에 열리는데 일본과 스페인의 경기, 코스타리카와 독일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현재 스페인이 1승 1무로 유리하지만 만약 일본에 패배한다면 1승 1무 1패가 되고 일본이 2승 1패로 자력으로 16강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코스타리카와 독일의 경기도 마찬가지로 독일이 코스타리카를 크게 이길 경우 1승 1무 1패가 되기 때문에 또 스페인과 일본이 비길 가능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독일은 최대한 많은 골을 넣으려 할 것이다. 과연 현재 2위인 일본이 사우디처럼 이제 또 한 번의 패배를 통해 탈락하고 독일이 2위로 올라가는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지, 아니면 이번 2조에서는 일본이 독일을 꺾었다
어떤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F조에서는 이변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모로코의 돌풍이 대단한데요. 크로아티아와 벨기에가 맞대결을 펼쳤기 때문에 두 팀이 다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 패배하면 1승 1무 1패가 되고 벨기에가 진다면 1승 2패가 되기 때문에 모로코가 캐나다를 꺾으면 2승 1무로 그냥 16강에 오르게 되고 1위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와 벨기에가 치열한 승부, 지난 대회 4강에 올랐던 두 팀이 16강 진출을 걸고 아주 최종 승부를 펼치게 됐는데요. 과연 내일 새벽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준TV에서 그 결과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